적어도 5년 동안 지배적인 키워드가 ESG입니다. 원유 선물 ETF 투자를 시도하는 것도 적절할 수 있겠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앤피플 장용수입니다. 이제 2021년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곧 다가올 2022년은 올해보다는 다른 경제 상황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인데요. 위드 코로나가 본격화됐지만 사실상 유동성 잔치는 끝났고 그에 따라서 금리 인상이 예고되는 상황인데요. 내년 세계 경제와 우리 경제 어떻게 전망이 되는지 경제 읽어주는 남자로 유명하시죠.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김광석 실장 그리고 또 한양대 겸임 교수이기도 하십니다. 실장 어서 나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바쁘실 텐데 자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올해도 내년 위드 코로나 22년 경제 전망 타이틀이네요. 네. 내놓으셨는데 반응이 괜찮죠? 예, 제가 우리나라에서 5등 안에 드는 것 같습니다. 예, 바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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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바쁘기로 5등 안에 드는 예, 것 같습니다. 예, 예, 너무 많이 또 네. 찾아주시고 예. 또 책 봐주시고 그래서 예. 또 여러분들께도 이 내용에 있는 거 가만 없이 다 잘 드릴 수 좀 있도록 요약을 해주시길 그렇게 바라고요. 하겠습니다. 20년에 네. 2021년을 전망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전망 잘 맞았습니까? 네, 뭐 저는 100% 맞았다 아, 그래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단적인 그 21년 경제 전망서를 낼 때 예. 제 20년에는 대전환점이라고 표현했었고 예. 20 대개가 무슨 점을 포인트를 그렇죠. 쓰시죠. 예. 네. 그래서 2019년에 2020년을 전망할 때는 대전환점. 예. 그리고 2020년에 2021년 전망을 할 이탈점. 때는 이탈점. 기억하시네요. 예. 그 충격으로부터 벗어나는 해. 지금 벗어나잖아요. 네. 그리고 2021년은 2022년은 말 그대로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의 경제. 그 정도까지 돌아간다. 코로나19를 잊어버린다. 그래서 회귀점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저는 회복점이냐고 여쭤보려고 했더니 회귀점. 예, 포인트 오브 터닝 백. 비슷한 개념인데요. 예. 회복이라고 하면 좀 재미가 없으니까요. 회귀점. 뭔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까지 돌아간다. 네. 물론 돌아가긴 돌아가요. 경제 규모라는 면에서. 그러나 우리에게 처해진 여건이 예. 완전히 달라진 방식으로 돌아간다. 네. 앞부분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 영어로도 Life is coming back, but it won't be the same. 예. 그러니까 삶은 제자리로 돌아가겠지만 완전히 같지 똑같은 않다. 방식은 아닐 것이다. 빛이 이 유리를 투과하지 않습니까? 네. 투과를 할 텐데 굴절된 방식으로 투과할 거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위드 코로나, 그 코로나19 종식에 가까운 그런 시점으로 진입은 하겠지만 우리에게 처해 있는 여건이 완전히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앞에 서두로 유동성 잔치가 끝났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유동성 잔치이던 시절과 유동성 잔치가 끝나는 시점과는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네.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2021년은 온전히 코로나19가 관통한 해고, 물론 위드 코로나가 시작이 됐지만 네, 2022년은 위드 코로나가 계속 가느냐, 네, 애프터 코로나가 오느냐, 네, 뭐 이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 네. 그 관점에서만 보면 어떤가요? 너무 좋은 질문 주셨고요. 네. 그동안 이제 경제 전망을 뭐 연구원에서 보고서로만 쓸 때도 그랬고, 경제 전망서를 대중서로 발간할 때도 그랬고, 예. 어떤 몇 가지 전제를 놓고 경제가 이럴 것이다라고 표현해 본 적은 없었습니다. 다만 이 코로나19라는 변수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지금과 같은 수준으로 그냥 뭐 지역적인 방역 수준이 무너지거나 네. 이런 수준으로 위드 코로나가 진전된다. 지금과 같은 수준으로. 그럴 때의 어떤 중립적 가정하에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인지. 또 중요한 것은 예상하지 못한 수준의 뭐 돌파 감염이 발생해서 또 다른 불확실한 여건으로 놓이게 될 때, 네. 그때를 전제할 때의 경제 전망. 그리고 한 가지는 우리가 예상한 거 이상으로 치료제가 개발이 되고 네. 코로나19 종식이 선언되고 그런 식으로까지 긍정적인 전망에 전제할 때 그 세 가지 시나리오를
같이 제시하는 방식으로 네. 2021년과 22년은 전망서를 그렇게 집필을 했고요. 다른 연구기관들에서 경제 전망을 할 때도 마찬가지 방식입니다. 네. 그 말씀대로 이제 돌발 변수 예상 못했던 뭐 변수도 있을 수 있겠지만 최근 상황 보면은 네, 위드 코로나지만 다시 국내뿐 아니라 해외 확진자들이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지금 뭐 어떻게 전개가 될지 사실은 예의주시하고 있는 부문인데 어쨌든 분명한 거는 백신 보급률이 높아졌고 네, 그리고 사람들의 이제 공포감이 많이 사라졌어요. 네, 그래서 더 걱정되는 부분도 있지만 여전히 그런 그 불확실성은 남아 있는 상황에서의 세계 경제 전망 큰 틀에서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네. 어떻게 보면 2020년하고 비교해 보면 예. 거대한 불확실성이 하나가 덩하니 등장했던 거예요. 네. 근데 2021년 지금은 마치 그 불확실성이 완화되는 느낌이었다가 21년 하반기부터 갑자기 상대적으로 자잘한 불확실성들이 막 등장하는 느낌이죠. 예. 마치 공급망 병목 현상이 장기화될 것 같아. 예. 인플레이션이라는 그 다음 공격이 들어올 것 같아. 기준금리 인상한다던데 테이퍼링이 시작된다는데 예. 그러면 도대체 어떤 변화가 있을까? 자산 버블이 붕괴될까? 예. 이런 상대적으로 코로나19와 비교했을 때 자잘한 불확실성들이 막 생겨나는. 그러나 이 불확실성이 어쨌든 완화된 상태에서 또 다른 이런 불확실성들을 접하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다시 고조되는 네, 그런 경제. 그러니까 이 코로나19는 이미 잊은 거죠. 네. 잊은 상태에서 또 제로 세팅이 된 상태에서 또 다른 불확실성들이 막 등장하니까 상대적으로 이 공격적 투자 자산, 주식 투자 이런 영역에서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런 주식 투자 말씀도 하셨지만 그 거시적으로 보면 그 IMF는 내년 세계 경쟁률을 5%에 가까운 4.9로 네. 전망을 했고 올해보다는 이제 1% 포인트 하락한 수치인데 뭐 네. 괜찮은 수치 같긴 합니다만은 네. 그 정도면은 코로나 이전의 수준이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예, 정확하십니다. 네. 그러니까 2020년 세계 경제가 마이너스 3.1%. 네. 이 숫자는 우리 대표님 인생에 처음 보는 세계 경제 성장률인 거예요. 네. 정말 충격적이었던 거예요. 근데 2021년은 6%를 찍는다고 하지만 이 6%는 사실 기저 효과에 따른, 그러니까 지난해 움푹 패였으니까 마치 이런 거죠. 쌀 농사를 짓는데 농사가 백상자 네. 그러다가 20년에 50상자 쫄딱 망한 거죠. 근데 21년은 80상자 꽤 늘었어요. 네. 그러나 평년보다도 못하지만 증가율로 보면 엄청나게 높죠. 그런 느낌의 성장률이기 때문에 네. 높고요. 그거보다 성장률이 떨어진다고 해서 성장세가 이제 주춤해지나 이게 아니라 오히려 이제는 100상자 정도로 근접해지는 105상자, 평년보다 나아지는 모습으로 전개되는 증가율이 둔화될 뿐이지 이 증가율 자체를 그렇게 해석하시기보다는 20년에 혹은 21년 성장률이 이런 기저효과나 변수가 있어서 조정됐었던 거지 오히려 제자리로 돌아가는구나. 네. 세계 경제가 뚜렷하게 회복되는 건 맞습니다. 근데 굉장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현상 하나는 불균형 회복이에요. 불균형 회복. 네, 네. 선진국과 개도국들의 불균형 회복. 네. 이것은 코로나19 충격으로부터 백신 접종 속도가 가파라지면서 선진국들이 먼저 정상적인 경제 기조에 옵니다. 네. 그런데 개도국들은 전혀 다른 세상이에요. 지금 글로벌 공급망 병목 현상이 야기된 이유 중에 하나도 사실은 이 신흥국 불안이 문제입니다. 네. 왜냐하면 선진국들이 신흥국에 이 부품이나 원자재를 수급받는 구조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전히 이 신흥국, 저소득국, 개도국들은 공장 셧다운이 있어요. 확진자 계속 늘고요. 네. 우리나라로 치면 2020년 2분기 때의 모습처럼 굉장한 혼돈의 도가니입니다. 아직까지. 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 공급망이 충분하지 못하고 우리나라 이 선진국들도 이 자동차 공장이 온전히 가동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가동률이 좀 떨어지는 모습이고
출시되는 자동차 출시 시점도 계속 지연되고요. 예. 공급망 대란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조차도 이 경제가 회복되긴 하지만 불균형 회복이라는 특징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불균형 회복이 네, 될 거다 이렇게 네. 이제 내다보셨는데 네, 그러면 지금 그 틈새에서 우리나라는 지금 선진국, 신흥국, 개도국. 근데 여기서 그럼 우리나라는 어디에 가 있는 겁니까? 네. 여기서 우리나라는 정확히 선진국 범주에 있고요. 선진국에 있는 거죠. 실물 경제라는 이것도 좀 구분해 보시면 좋을 텐데 네. 실물 경제를 판단할 때는 우리나라는 선진국 범주에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G10이죠. 그거는 수치상으로도 예, 명확하게 예. 그렇고. 그건 누구도 부인하지 않는 선진국인 거 맞습니다. 근데 공급망 사슬에서 우리나라도 피해를 입는 거 보면 그것도 역시 선진국이라는 그것도 선진국입니까? 거죠. 네. 다만 지금 여러분들이 많이 관심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투자잖아요. 네. 근데 투자 대상으로서는 성격상 신흥국 범주에 있다. 네. 아직까지는 글로벌리 그렇게 구분을 투자 대상으로.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선진국 중심으로 특히 미국 중심으로 경제가 뚜렷하게 회복되니까 미국 경제 성장률 보면요. 경제 성장률, 실업률, 네. 뭐 물가 상승률 모든 지표가 이미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왔어요. 네. 기준금리 올려도 되는 정도로 왔습니다. 그 정도로 온 만큼 선진국 중심으로 미국 중심으로 뚜렷하게 경기가 회복되다 보니까 결국 미국이 또 테이퍼링 시작하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달러화의 가치가 강해지죠. 네. 그리고 유동성이 많은 특히 신흥국에 투자했던 자금이 선진국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돈의 이동. 여러분들이 자산으로 이동한다. 그렇죠. 네. 여러분이 주목하실 것은 돈의 이동입니다. 그러니까 안전자산으로의 이동도 있지만 선진국으로 투자 자금이 다 다시 몰리는 거예요. 특히 그 중에서도 ESG 영역으로 많이 몰립니다. 그러니까 신흥국 자금에 신흥국에 투자했던 자금이 빠른 속도로 회수되는 현상, 이런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고 우리나라도 그 대상이죠. 실제 2021년 이후에 외국인 순매도가 한 32조 정도 됩니다. 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외국인 자금이 빠지고 그런 것 때문에라도 소위 말하는 이 박스권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은 거죠. 주식시장 전망은 그렇죠. 좀 이따 한번 네. 여쭤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내년도 국내 경제 거시적인 전망은 어떤가요? 네, 국내 경제도 한국 경제는 늘 세계 경제의 흐름하고 같이 맞물려 갑니다. 네. 특히 경제적으로는 중국, 미국, 베트남 요 정도에 많이 의존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세계 주요국들의 회복세와 거의 함께 간다라고 보셔도 틀림이 없습니다. 네. 근데 중국이 가장 빠르게 회복되고 있고요. 그 다음 미국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굉장히 강한 속도로 회복세를 진전시켜 나가고 있고요. 네. 우리 22년 한국 경제 전망을 2.9에서 3.0. 예. 그러니까 기저효과가 빠져감에도 불구하고 3.0 수준이다. 이것은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을 넘는 수준이거든요. 그러네요. 예. 잠재 성장률을 대략 한 2에서 2.5%로 네. 본다면 예. 상당히 강한 회복세를 진전시켜 나가는 그런 경제하에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경제가 전체적으로 회복이 내년에 되더라도 계층 간 양극화 국내적으로 또 전 세계적으로 네. 그것도 역시 그 쉽게 해소될 것 같지는 않은데 그렇게 전망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아까 그 불균형 회복이라는 그 컨셉은 세계 경제의 불균형 회복을 강조했던 거고요. 네. 한국 경제 그 책의 한국 경제판 편에도 이제 불균형 회복을 표현하는 문장이 있는데 그 표현이 K자형 회복입니다. 네. 제가 매경 칼럼에도 K자형 회복이라는 네. 주제로 칼럼을 네, 낸 적이 맞습니다. 있었어요. 예, 예. 그 키워드를 좀 살린 건데요. 마치 이런 겁니다. 우리 카메라 기사님이 앞에 앉아 계신데 우리 매일경제TV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정말 고군분투하시지 않습니까? 네. 정말 열심히 삽니다. 그래서 코로나19 이후에도 1년 반 넘게 열심히 살았어요. 통장을 열어봤더니 잔고가 5천만 원이나 쌓였어요. 정말 열심히 일해서 돈을 많이 모았어요. 그런데 보니까 집값이 15% 상승했으니까 대략 강남의 아파트 20억짜리가 15% 상승이면 3억 오른 겁니다. 네. 이제 이렇게 질문드리죠. 나는 5천만 원만큼 부자 됐다라고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거꾸로 2억 5천만 원만큼 가난해졌다라고 느껴지십니까?
후자의 심리가 후자죠. 강하죠. 상대적 네. 박탈감. 네. 소위 우리나라 전체 취업자 약 2,700만 명 되는데 그 중에 약 2,100만 명 정도가 임금 근로자예요. 예. 이들의 상당수가 또 세입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그 상대적 박탈감을 위로할 수 있는 리더십이 필요하다. 기업 경영자도 우리 대표님 포함해서 그 직원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음을 위로해주고 또 이들이 어떻게 건전한 재테크를 할 수 있는지 재테크적 소양과 역량을 스스로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뭔가 교육적인 방침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공해 줄 필요도 있다. 이렇게까지도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데 네. 그만큼 양극화가 격화됐고요. 이것은 쉽게 해소되기가 어려운 상황. 그렇게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네. 갑자기 갑자기 깔아앉는 분위기인데 네. 아무튼 그걸 해결을 해야죠. 그죠? 그런 면에서 네. 제가 재테크 방식에 대해서 예. 한 가지 의견을 드리면 아, 좋습니다. 깔아앉지 않으시도록 예. 전서죠. 2021년 경제전망. 예. 정확히 그 273페이지에 뭐라고 써놨냐면 네. 금 파세요. 그리고 원유 사세요.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예. 제가 2020년 1월 달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딱 등장하자마자 우리 지인들한테, 친척들한테 제가 계속 만나는 사람마다 혹은 강연이나 방송 자리 다 금사시라고 했거든요. 예. 불확실성이 고조될 때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집중되니까 금값이 올라갈 것이다. 그래서 실제 금값이 역사상 고점을 찍었죠. 인류 역사상. 네. 그리고 그 고점이 매일 갱신됐었죠. 근데 그때쯤에 21년 경제전망서를 낼 때 이제는 금 그때는 파시고 팔아라. 네. 원유 사시라고 했죠. 원유 값이 작년 마이너스 37달러 선물 시장에서 그리고 지금 올해? 80달러. 네. 네. 그러니까 원자재에 투자하라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원유를 비롯한 원자재. 결국 이제 재테크를 어떻게 하는 것이냐? 경제를 보면서, 그러니까 내년 경제를 보면서 이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 있겠구나를 포착하셔야 된다. 말씀 나온 김에 그러면 내년은 뭔가요? 내년은 예. 저는 ESG입니다. 음. 심지어 이 ESG라는 주제를 놓고 단언할 수 있는 이유는 지난 5년 동안 산업의 지배적인 키워드 하나만 꼽아라. 그러면 이제 4차 산업혁명. 근데 21년부터 적어도입니다. 적어도 5년 동안 지배적인 키워드가 네. ESG입니다. ESG에 투자하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만큼 많은 금융사들이 ESG 영역으로 자금을 흘러갈 수 있도록 상품을 그렇게 구성하고 있습니다. 바클레이스가 가장 대표적인 예고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자금이 그쪽으로 흐르고요. 그러니까 ESG 펀드나 ESG ETF나 ESG 관련 구성 품목 있죠. 예를 들면 비철 금속. 그러니까 ESG가 구현이 되려면 특히 기업들이 ESG적으로 대응하려면 뭐 태양광이라든가 풍력 그리고 전기차, 배터리 이런 쪽인데 반도체도 마찬가지고요. 여기에 들어가는 소재들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배터리는 뭐 LG화학이 제일 잘한다. 근데 많은 자동차 기업들이 자기 스스로 내재화하겠다. 스스로 배터리 생산하겠다. 이렇게 되니까 LG화학에 투자해야 될지 자동차 기업에 투자해야 될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나 네. 이 모든 배터리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소재가 있어요. 그 비철금속 소재에 투자를 하실 필요가 있겠죠. 혹은 탄소 배출권 거래제가 21년 1월 1일부터 우리나라는 유상할당 비중이 10% 추가되는 3기에 진입했어요. 그러니까 탄소 저감 노력 안 하면 비용이 더 늘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ESG 경영을 하면 그러면 이윤 추구에 반하는 줄 알았는데 오히려 ESG 경영을 안 하면 이윤 추구에 반해요. 이게 상충되는 일이 아니라는 걸 깨닫기 시작해요. 네. 그러니까 탄소 저감 노력을 하고 CCUS를 좀 강조하고 싶은데 카본 캡처입니다. 앞에 CC. 그러니까 이산화탄소를 포집하죠. US는 utilize. 그다음에 S는 storage. 그러니까 탄소를 포집해서 거름막에 여기 거름막을 있으면 공기가 나가잖아요. 근데 여기에 미세먼지는 잡아요. 이게 네. 카본 캡처야. 이런 탄소를 캡처해서 지하에 매장하거나 혹은 유틸라이즈, 요소 생산도 가능하다고 지금 과학자들은 얘기합니다. 뭐 이런 것들에 중장기적으로 투자 의사 결정하는 것을 저는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급부상하고 있는 메타버스, 네. 일부 뭐 게임을 비롯한 일부 산업에 더 지금 영향을 받고 있지만 메타버스 역시 전 산업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지금 커 보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러니까요. 투자 네. 부문으로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상당하죠. 네. 그러니까 저도 21년 1월 초에는 이제 라스베이거스에 가 있을 시점인데요. 네. CES 참석 거기 때문에 가시는군요. 갑니다. 예. 역시 트렌드를 또 쫓는 분이시니까. 그러기도 하고 뭐 이렇게 네. 프리젠터 자격으로 그걸 가야 되는데 그 CES의 대주제를 말씀드리면 DT 더하기 ESG입니다. DT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고 근데 최근에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가속화되게 만든 것이 메타버스입니다. 예. 메타버스 더하기 ESG 이렇게 생각해도 거의 틀림이 없습니다. 네. 물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일부에 해당됩니다. 메타버스는. 그래서 간단하게만 하나 소개해드리면 사회 문제 해결에도 쓰일 수 있어요. 사회 문제 해결이라 한다면 중요한 게 고령화인데 우리 에이징 테크 네. 중요시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메타버스가 사회 문제 고령화라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쓰이면 그건 에이징 테크죠. 네. 근데 예를 들면 루시라는 서비스가 이미 시작됐는데요. 이게 치매를 예방해요. 그러니까 메타버스 기술에 입각해서 치매 환자 혹은 치매 가능성 있는 그런 노인분들이 이 헤드셋을 쓰고 이 치매 예방을 위한 어떤 훈련을 하는 거예요. 훈련을 하는 과정에서 뭐를 찍으라는 걸 찍어요. 그 찍는 과정에서 치매 수준 여부를 진단해요. 그 사전에 예방하고 진단을 먼저 내리는 네. 이런 기술까지 이게 바로 메타버스와 ESG의 결합이에요. 야, DT와 ESG 뭐 계속 듣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한 가지만 제가- 더 말씀드려도 예, 될까요? 하나만 더. 예. 안전이라는 문제가 부상하고 있고요. 네. 안전 문제 무시했다가는 지금 불매 운동이 일고 있는 대상 기업도 있죠. 지금 제가 누구라고 말씀드리기는 중요한 어렵지만. 영역이죠. 예. 근데 안전 문제를 강화해야 되는데 안전 교육 받잖아요. 1000명 이상 기업들은 안전 교육 받아요. 네. 근데 현장 가면 전혀 따로따로예요. 종이로 공부하고 현장 가면 따로죠. 네. 그러니까 메타버스로 현장을 다녀오는 느낌이에요. 건설 현장, 화기 공장 이곳을 다녀오게 그 해당 컨텐츠를 제공하는 그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것들도 역시 디지털 기술들을 접목해서 ESG를 추구하는 경영. 네. 둘 다 설명이 다 되는 거죠. 네. 오늘 이렇게 좋은 설명, 전망 감사드리고 CES 다녀오시면 한번 또 모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예,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슈 앤 피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